어서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마스크가 없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그러니까요. 바이러스에게는 문 대통령도 없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엄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9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런 옷의 색깔을 정당색으로 쓰면 어떨까요? 추천해 봅니다. 검은색 옷 입고 나오신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예, 네. 어서 오시고. 자, 다음에 정명숙님이 한 스카프 있잖아요. 이거요? 네네. 여기 손혜원 의원이 한 스카프랑 아주 유사해요. 제가 옛날부터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줄 알고. 예. 자,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파견 나오신. 자, 볼메 임지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진짜로 악플이 달리더라고. 그게 핑크색이 뭐라고. 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요? 그런 분들은 우리 쪽 분들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저도 예전에 파란색을 한나라당 등이 쓸 때 네. 파란색 잘 안 써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가 좋아했던 파란색을. 네. 근데 그런데 빨간색을 또 쓰기 시작하니까 빨간색을 쓰면 사실 그게 새누리당이었으니까 가능했다고 보는 색깔이에요. 만약에 진보 계열이 빨간색 썼으면 계속 맞았어요. 빨갱이라고. 네. 그때 좀 저했는데 네. 이게 빨강도 파랑도 아닌 그 핑크색을 쓰니까 진짜로 우리가 마시는 물도 이 핑크색이잖아요. 그럼 네. 먹지 말아야 돼 그런 거 아니고 핑크색 정말 예쁜 색깔 아닙니까? 네. 마음 예쁜 사람들이 평상시 때 그 예쁜 사람들이 그 좋아했던 색을 오염시킨 건 저쪽인데 왜 볼메 임진이 앞으로 받아야 됩니까? 자, 볼메 임진 나오셨어요. 인사 안 했나요?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야, 그 동네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분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그 화분이 밖으로 나와서 어떤 꽃은 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한참 보고 있는데 방송하러 가야지. 꽃의 마음을 뺏겼던 바로 그런 봄날 오후였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인데요. 지금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런 뉴스 잘 모르죠. 메르스 영업 정지를 불복한 삼성서울병원이 2심에서 승소했다. 이건 누가 가져오셨습니까? 네,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 그 확진자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지 않아서 박원식 서울시장님이 막 달려가고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자신들이 영업을 못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잘못됐다. 우리한테 돈을 내놔라 해서 무려 607억 원 배상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박근혜 정부 잘못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가 물어야 되는 돈들 많고요. 그 이명박 정부가 잘못해서 또 물어야 되는 돈들 많고 알고 보면은 저쪽 사람들이 국민 세금 엄청 이상한 데 쓰는 이런 상황들 되게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인 이슈는 약국 유통사들이 공적 마스크로 수십억 남긴다 뭐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네.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동네 약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왜 국가적인 재난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약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네에서 그런 주민센터나 이런 동사무소보다도 더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그 유통망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을 할 수가 있고 그 약국에 가보면 그 DUR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예. 때문에 더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 걸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정보 제공을 바로바로 받아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약국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어떤 그 사람이 한 그 국회의원이 이 약국에 공급되는 이 국가 그 공 마스크가 제조회사에서 바로 약국으로 가는 게 아닌 걸 알 텐데도 그 생산 단가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약국 도매상이라든가 약사들이 중간에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그 가격이 책정되는 것을 기본으로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도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바로 이제 그 곽상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국회의원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 악마성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그 악마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곽시성을 가진 이 한 개인에 대한 너무 화가 나서 이 주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 이야기에 그 약국에서 한 말이 있어요. 사실상 그걸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장 파는데 100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공적인 어떤 상황으로 해서 서로 희생하고 있는 사이에 네. 막 음모론 걸어가지고 이게 또 뭐 문재인 정부가 어디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 막 이런 식의 가짜뉴스 막 퍼뜨렸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시스템, 문재인 케어 등 뭐 의약 분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하신 정답이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왜 안 나눠주냐 이런 건데 약국이 하는 게 훨씬 빠르죠. 시스템 네. 다 돼 있는데. 그리고 제가 그 약국 현장을 좀 봐서 아는데요. 네. 약사분들도 이 국가적인 재난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는 것을 감사해 하고 있고 예. 힘들지만 굉장히 보람 있게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찬물을 확 끼얹는 이런 그 곽상도라고 한 개인에 대해서 예. 정말 제가 분노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슈가 아닌데도 이렇게 할 말이 많아. 네. 네. 자, 오늘 선정된 이슈 아닌 이슈는요. 부인이 신천지인데 그걸 이유로 이혼할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은 그냥 신천지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이혼이 안 되고요. 실제로 이걸로 뭐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신천지가 목적이 아니라 신천지 때문이 아니라 종교에 심취해서 뭔가 방치를 한다거나 아이들을 방치한다거나 집안일을 방치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책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혼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신천지 집회에 참가한다고 집을 5일 동안 비우고 아이들을 그냥 방치한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이혼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이혼 승소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천지 폐해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 유책 사유를 꼭 찾아내셔서 어. 이혼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 양반이 지금 요거는 오직 공감분 시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부인이 신천지인데 너무 가족을 안 돌봐요. 이거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아이고. 근데 남편분들은 보통 많이 그냥 참으신다 하더라고요. 아내가 신천지라는 걸 알게 돼도 아 어쩌겠어 하면서 참아서 이렇게 결혼생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너무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렇죠. 일반 교회 목사님들도 가정을 우선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어떤 열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뭐 살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 밖을 너무 벗어나면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신천지가 아니라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몰입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구조가 뭐냐면은
이 내세관 때문에 전 그렇다고 봐요. 여기서 뭐 내가 살아있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가다 보니 보통 사람들 상식을 너무 벗어나서 내가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죠. 네. 뭐 두 분들 간의 문제도 문제지만 뭐 다 생각하실 수 있다시피 이제 자녀까지 걸려 있으면 특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뭐 가출하는 경우도 뭐 저희가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 이단 문제들 나왔을 때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법의 도움을 조금 얻어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정에서도 문제지만 회사에서 어떤 이런 종교 때문에 이 회사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제 그게 해고 사유가 되느냐, 뭐 징계 사유가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신천지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슈 아닌 이슈, 부인이 신천지인데 이혼할 수 있나요? 아마 이분은 신천지가 아니고 그냥 부인이 싫은 시죠. 근데 마침 기회가 온 거죠. 그런 느낌 들고요. 자, 알겠습니다. 이슈 아닌 이슈였습니다. 자, 이메일들이 여러 가지 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네요. 김명기 더불어민주당 동해 삼척태백정선 국회의원 후보시랍니다. 이분이 공천을 받으셨어요. 근데 다시 재경선 결정이 났다고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한쪽 입장만 갖고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메일이 왔다. 가끔씩 이런 메일이 옵니다. 오는데 왔다는 말씀드리고 억울한 지점 풀리시고요. 공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명기 동해 삼척 태백 정선 국회의원 후보님 메일 잘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자, 다음 이메일로 가겠습니다. 네, 전영훈님 이메일입니다. 진실을 알리는 방송으로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여주는 방송에 늘 감사드립니다. 꼭 압도적으로 이겨서 외통당, 외구 내통당을 몰아내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국회로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방송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진보 측 방송인들 중에 이번 선거법의 문제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비례 공천을 할 경우 정당 득표율이 높아질수록 민주당 비례 의석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미래일본당, 미래한국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점을 간과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했더니 오히려 미래한국당 의석이 늘어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못 믿고 계신 분들을 고려해서 의석 계산기를 돌려보면 비례 3% 미만 정당과 무효표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실제 계산은 이거보다 더 미래한국당 쪽의 의석이 더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5%, 미래한국당이 30%를 얻는 경우 더민주 비례 8석, 미래한국당 21석, 더민주 40%, 미래한국당 30%인 경우 더민주 7석, 미래한국당 20석, 더민주 35%, 미래한국 30%인 경우 더민주 6석, 미래한국 19석, 더민주 30%, 미래한국당 30%인 경우 더민주 5석, 미래한국당 18석. 잠깐만요. 여기서 더민주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민주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민주당 20%, 미래한국당 30%인 경우 민주당 3석, 미한당 16석, 민주당 10%, 미한당 30%인 경우 민주당 2석, 미한당 15석, 민주당 0%, 미통당 30%인 경우 민주당 0석, 미통당 13석. 이 계산 결과의 의미는 뭘까요? 미래한국당 득표율은 30% 그대로인데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이 많아질수록 미래한국당의 의석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미래일본당 의석수를 최소화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표를 0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연합공천을 하던 무공천을 하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40%가 찍어준다 해도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도 정당 투표 안 했을 때보다 미래한국당 의석이 7석이 늘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7석 가져가 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겁니다.
비례 투표한 효과가 제로라는 것이죠. 즉 더불어민주당 비례 찍어봤자 외통당과의 상대 의석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 계산에는 3% 미만 정당표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지만 실제에선 민주당의 비례 찍으면 외통당의 상대 의석수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계산에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다른 당을 대부분 찍는다는 전제가 하나 있고 그 사람들은 미래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으로 갔다는 전제입니다. 이 계산 결과는 간단히 말해서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단독 공천하고 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미래통합당이 가장 큰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열린민주당을 만들어서 일부가 열린민주당을 찍고 일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 후보를 찍는 방안을 말하는 방송인들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얼마든지 찍어도 상관없지만 비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봉주, 손혜원님 등이 힘을 모은 열린민주든 최백은, 우이종님이 나선 연합공천 플랫폼이든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기호 1번 비례공천을 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으로 정당 투표지에 인쇄되어 나가는 한 거기 찍으면 다른 당에 찍는 것이 0.36표밖에 안 된다고 홍보해봤자 민주당 지지자 대다수는 열린민주당 대신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할 겁니다. 최혜영 교수 같은 분들이 비례로 나오고 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 안 하겠습니까? 저는 연합공천과 열린민주 투트랙 찬성합니다. 그래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으로 정당 투표 나가서 3명을 찍었는데 1명 찍은 것과 같은 역효과가 나고 반사적으로 미래한국당이 이익 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연하게 일부는 더민주 비례를 찍고 일부는 열린민주를 찍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방송인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더민주 찍어서 미래한국당 의석수 늘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미래한국당 도와주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열린민주당이 좋은 비례 후보를 내고 많이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비례 공천입니다. 이 사태가 벌어지면 그 비례 투표는 3분의 2가 사표가 되는 겁니다. 즉 다른 당에 정당 투표한 사람들은 1인 1표의 의미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한 사람들만 그 표의 가치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표는 등가성을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겨우 0.36%를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표의 등가성에 위배되는 겁니다. 더민주의 비례 투표에서 미래한국당 의석수 늘려주는 비극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민주 연합공천 또는 무공천으로 가야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찍은 정당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진보 스피커님들 꼭 더불어민주당 연합공천 또는 무공천을 이끌어내 주세요. 예. 이런 문제 때문에 금요일 날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약 4분의 3 정도의 찬성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을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우려들 때문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논란거리가 사실은 안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고육지책으로 우리는 비례 사실상 거의 포기할 테니까 소수 정당들에게 의석 주겠다. 지금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고강일님 이메일입니다. 민주세력 비례의석 황금 분할 비법을 소개합니다. 민주당 20%는 병합 비례의석 3석과 같습니다. 비례민주 17%는 병합 비례의석 3석과 준연동 비례의석 7석과 같습니다. 이렇게 황금 비율로 나뉘어야 문재인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 비율로 나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의 지혜와 감각에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자치단체별로 집계해서 보면 민주당 20%는 예를 들어 경기도, 서울, 인천,
지역으로 하고 비례민주 17%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대전, 세종, 부산, 울산, 세종 등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비례의원을 찍을 때 지역별로 분할을 하면 황금 비율에 가깝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박시영 대표님의 쪽집게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의 예시는 단순 예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역 분배 시 고려가 필요하고, 두 번째, 그 지역의 성향을 보면은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고려해서 지역 분배가 필요할 듯합니다. 아니면 그 연령대로 나눠도 될 것 같은데요. 연령이 높은 분들은 지역구하고 비례를 같이 찍는 걸로 하고, 또 연령층이 낮은 것은 지역구와 비례 지역구를 따로 찍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게 불법은 아니겠죠? 아 근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비례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지역별로 이렇게 맞아요. 선택적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어쨌건 좋은 의견을 감사드리고 얼마큼 많이 고민하셨는지가 네, 보이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댓글 한번 보는데요. 목요일 날 밤에 금태섭 의원이 공천 경선에서 탈락하는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된 일이다. 어쨌든 선거는 우선 피하 식별이 분명해야 한다. 이 언주 같은 것들이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페리님이셨고요. 다음에 EH1님 참나 공수처법에 기권해 놓고 공천될 거라 생각하는 게 더 우습다. 조홍천이 왜 찬성을 던졌겠냐. 크크크크. 자, 다음에 나나 한량님 강서갑 지역 민주당 원분들 역시 수준이 달라요. 경의를 표합니다. 잘 가라 금시.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레기들 동원한 장난질은 검사 때 배웠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중에 몇 개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정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치관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고 이제 그 가치관을 너무 벗어난다거나 요걸 이제 저 반대쪽에서는 소신이라고 표현했고 이쪽에서는 사실상의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네. 표현한 거고요. 하나 더는 정당에서는 당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뭐 다른 거 말 섞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과정에서 같은 당이라는 느낌보다는 검찰 편에서 뭔가를 했던 사람.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날 저녁에 축배를 들었다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름대왕님, 이번 총선에서는 열린민주당을 밀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 잡탕당이 흉기를 들고 달려들면 민주당은 짱돌이라도 들고 맞서야 합니다. 다나한님, 열린민주당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시민당이 빈 그릇이고 그곳으로 해쳐 모여라인데 정의당 빠지고 어디랑 손잡고 비례 단일을 한다는 겁니까? 유리한 순번을 다른 당 비례 준다는 것도 우습고요. 정의당 참여한다 해도 내가 찍는 표 왜 정의당에 우선순위 줘야 하나요? 이해 못하겠어요. 선명성 강한 누가 봐도 민주당 사람일 거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민주당 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까지 지역은 민주, 비례는 정의로 주구장창 찍었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강대희진님, 열린민주당 응원합니다. 진정으로 같이 합니다. 문 대통령님 지켜야죠. 계속하세요. 이번주님, 봉도사 화이팅. 저는 60대 꼰대 지지자입니다. 제가 꼰대표 1표, 2표, 3표 정성껏 모아서 지지합니다. 지금 그 정봉주 의원 인터뷰 방송에 달린 댓글들일 거예요. 네. 푸른 하늘 파란 별이님, 정봉주 최고위원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뿌리 깊은 나무님, 좌우로 열린 열린민주당, 사심없이 새로운 길을 가는 열린민주당 응원합니다. 정봉주 손혜원 비례 불참, 공천심사 녹취록 공개, 시민중심 열린 캐스팅. 아이장님, 열린민주당에서 국민공천을 한다고 하네요. 우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열린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 선명성을 지지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공을 위해서 그분들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국민 공천이 매우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인기 투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과 그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인재일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우리 편 같아. 아, 쟤는 좀 그래.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필요한 인재, 이빠른 소리하는 그런 정치인 말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공천됐으면 합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하지 않을게요. 다시 한번 저는 열린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인재들이 공천됐으면 합니다. 예. 열린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기력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열린민주당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가 가져오는 의석은 거의 비슷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대략적으로 정봉주 의원 말씀은 정의당보다 더 문재인 대통령 개혁을 돕는 진보 정당 되겠다 이런 거더라고요. 자,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약간 다르게 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지만요. 자, 일단 알겠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네, 번개범님. 오늘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결과 열린민주당 단독으로만 8.3% 나왔습니다. 향후 선명하고 좋은 인사들이 후보로 공개되면 15%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민을 위하여에 공천될 입진보 인사들에게 표를 주기 힘든 열성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열린민주당에 힘 실어주세요. 최치원님. 범민주국민 비례정당 완성으로 공수처법 완성합시다. 또다시 전국을 일국당의 땡깡에 휘둘리기 싫습니다. 이 문재인 사랑해요님. 윤석열 믿었더니 배신하고 편파 은폐. 그래서 선거일 다가오니 정보를 많이 알고 투표하고 싶네요. 문 대통령님께 날선 행동하는 모든 세력은 노. 정봉주님은 믿음이 가네요. 계속 하시죠. 김경희님. 다 듣고 댓글 올립니다. 최기상 전 판사님, 이분 무서운 분이네요. 순하고 선하게 본인 가치관과 의견만 담백하게 말씀하시는데 경험상 이런 분이 찐입니다. 용산구 삽니다. 여기 공천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 오시면 자원봉사할게요. 예, 이분은 금천에 지금 공천되셨습니다. LP 디스크님, 푸나님의 진심이 묻어나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박복한 민족이라 했는데 아마도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군요.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몇 년 동안 한결같이 묵묵히 방송하는 성실성 정말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깨어있는 시민이 힘이 돼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랄이 될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파이팅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볼링님, 군대 있을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찍었다. 그때만 해도 비밀 투표는 개뿔. 인사업과장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찍었다. 그 후에 다른 건으로 트집 잡더니 15일 군장을 메고 연병장 돌았다. 그 뒤로도 꾸준히 정의당을 찍었다. 대선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못 찍겠다. 아무리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이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못 찍겠다. 총사는 한일전님. 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잡음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납득을 못할 수도 있죠. 지금이 가장 시끄러울 때인 듯 합니다. 하지만 총선의 적은 도로 새누리 작당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민심이 대략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제이슨 림님. 미통당이 승리하면 공수처 폐지 등 수구 세력들의 정책으로 돌아가겠죠. 특히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의료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치료비로 인한 의료 양극화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보 진영의 승리가 절실합니다. 홍규재님, 이번 총선은 한일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철님, 이번 한일전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만일 이번에 진다면 우리는 매국노들의 노예가 됩니다. 윤서군님, 코로나보다 미통당의 창궐이 대한민국에는 더 큰 해악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석이라도 덜 주어야 한다. 그자들에게 내 세금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수정 고드름 사탕님, 금태섭 탈락 소리 질러. 호사가들 사인님, 금태섭 나가리 됐네요. 심재호님, 권성동은 취업의 달인인데 지지자들 취업 걱정은 안 하겠네. 네, 이원행님, 예방은 문재인 정부처럼, 행정은 이재명처럼, 안정은 박원순처럼 이런 정부와 지자체장을 봤나? 답을 해보라. 5252님, 외신에서 한국 칭찬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와서 해외 전문가들만 그리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너무 국뽕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주말 동안 외국 친구 2명에게서 한국 코로나 관련 연락이 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대만 친구. 뉴스를 봤는데 한국은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고 감염자 수치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발표하는 게 너무 용감해 보인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대만과 유사한 마스크 배분 시스템 도입 소식도 들었다. 한국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시애틀 친구. 우리 워싱턴주는 집단 감염 사망이 많아지면서 한국 뉴스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의료 질병 뉴스를 매우 신뢰한다.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개인이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는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코로나에 잘 대처해주고 계신 정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마스크 한번 사러 가봤거든요. 체험 차원에서 가봤는데 다 좋은데요. 거리 두기가 잘 안 돼. 내가 거리 두기 시켰어요. 실제로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는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정말 잘 지키시더라고요. 네, 양진희님 정말 대구 시민분들 불쌍해요. 이번에 정말 본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형경님, 한국 극우와 일본 극우는 왜 항상 같은 소리를 내는가? 너무도 같은 소리를 내는 것에 소름이 돋는다. 우한 폐렴이란 용어를 한국 극우와 일본 극우만 쓴단다. 극우 언론인 상케이조차 쓰지도 않는 단어를 왜 조중동이 떠드는가? 왜 그러면서 선동까지 하는가? 이들의 정체성을 우린 의심해야 하며 퇴출시켜야 한다. 정부의 생각과 다름은 인정할 수 있지만 나라의 근간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며 흔들려는 조직은 반사회단체이다. 반사회단체는 그 어디에서나 축출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다름이 아닌 틀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요. 보니까 지금도 조선일보는요. 우한 코로나 이렇게 써요. 정말 신기한 자들입니다. 홍규재님, 추호 김종인 도로 신천지당을 박살내기 바란다. 한병표님, 김종인은 참 갈수록 이상해져서 슬퍼진다. 이원재님, 김종인은 김병로 선생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페스카도르 페드로님, 홍준표는 외톨이 떠돌이 자객입니다. 20여 년 정치 인생입니다. 사실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호위무사도 없습니다. 자객으로 전성기 때 청부를 넣고 환호하던 자들도 힘 빠진 사무라이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방에 그를 물어뜯으려는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한때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홍에게는 과분한 것이었죠. 20여 년 그를 지켜보면서 지금 홍이 정치적 업보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분의 시각이 굉장히 정확해요. 실제로. 이혜승님, 정치도 인성이 바탕이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서 인품이 나오는 듯. 예를 들어 한성교, 곽상도, 김진태, 황교안, 기타 등등. 네, 여기 나쁜 사례고요. 좋은 사례는 저희 커튼입니다. 이승호님, 술 드셨어요? 권은희에게 대차게 까인 한성교. 이거 짜고 치는 연기입니다. 난 미통당 편 아니라고 외치네요. 속 보여요. 머리는 좋아요. 그 머리 국민을 위해서 좀 쓰지. 예,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는 행위가 다 속에 뭐 숨겨진 뜻이 있고 음모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합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이렇게 보실 수는 없는 것이 이렇게 대차게 까이는 게 그래서 받는 이미지 타격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깊게 들어가서 다 꽈서 보면 정치가 제대로 안 보인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볼메 임지님이 이 평이하게 읽으셨잖아요. 이렇게 읽으시면 그 느낌이 안 나죠.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죽거리듯이 상대방한테.
술 드셨어요?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술 드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네. 브랜드님입니다. 검찰이 신천지 수사를 못하는 이유는 검찰과 신천지의 유착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명단을 파다 보면 신천지에서 관리하는 검사 명단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신천지를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으로 시작해서 그렇다면 왜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유착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네요. 조형섭님, 창간 때부터 구독했던 내가 30년도 훌쩍 지나서 한겨레 신문을 끊어버렸다. 그 심정을 저 사람들이 알까? 상식님, 이만희, 그 미통당과 윤 총장한테 그 우리 압수수색 좀 못하게 막아. 안 그러면 다 부는 수가 있어. 미통당, 윤 총장, 그 신천지는 건들지 마라. 이번 총선에서 우리 개망한다. 윤 총장, 그러면 우리 장모하고 마누라 좀 봐줘. 조중동, 좋아. 그거는 우리가 찌라시로 여론몰이 할게. 걱정 마. 알겠습니다. 김머던님, 이제 서서히 밝혀지는군. 이만희가 왜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왔으며 정부의 도움 없이 저런 사이비 교단이 31만 명이라는 거대 조직으로 컸는지. 한마디로 자한당 정치단체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 윤석열이 왜 수사를 2번이나 반려했을까. 자한당 선거에 지장 줄까봐. 공수처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신천지에 누락된 정치인과 사법부 죄다 밝혀라. 정말 끔찍하다. 이러다 나라 큰일 나겠다. 미통당은 신천지 해체하라고 왜 한마디도 안 하는가. 엘리쌤 CS님, 아니 세계의 모든 구원자들이 어쩜 이리도 한국에만 죄다 몰려있다냐. 참으로 신기한 일일세. 태초에 하나님이 코리아를 사랑하사 구원자를 이곳 대한민국에서만 무한히 만들어내셨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시간의 나그네님, 뉴스에서 미통닭 볼 때마다 진달래가 떠오른다. 밟아버리고 싶네. 꽉꽉 짓밟고 토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갑시다. 태형님, 웬만하면 미통당 후보 표들을 갈라치기 하는데 홍준표와 김태호의 쓰임이 있기를. 표가 나뉘어져서 어부지리로 TK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네, 흐르는 강물님, 이상희 교수님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국민 경선에서 저를 성원해 주시고 뽑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3월 14일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민주당 중앙위원 투표에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민주당 중앙위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1대 총선 확정 후보, 시도지사 및 기초지자체장, 지역위원장 등입니다.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민 행복에 포용적 복지국가를 꼭 만들 수 있도록 복지국가 정책 전문가인 제주도 의대 이상희 교수에게 투표해달라고 민주당 중앙위원들께 간곡하게 호소해 주십시오. 예방의학 전문의, 복지국가 정책 전문가, 비례대표 경선 후보 이상희 올립니다. 네,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라고 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있겠어요? 저는 문재인 케어가 세계적이긴 하지만 더 세계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회의원 하나 민주당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틀령님,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서 촛불 국민언니라는 애칭을 얻은 최민희님은 언론개혁 운동가이자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가 1985년 월간 말 1호 기자 민주언론운동협회 간사로 언론운동에 입문한 후 평생을 언론 바로 세우기에 헌신했는데 이번에 쓴 책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는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동시에 한국 언론개혁운동의 현세사를 되짚어보고 조국 사태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며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신자님, 울
최민희님 책 쓰셨네요.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타이틀 대박입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뭉클합니다. 꼭 구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축하. 새날 가족분들도 사랑합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 행운만 가득. 매일 청취하니 새날팀에 정들었어요. 하루라도 안 보면 안고 없는 찐빵 같네요.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그 최민희 의원님하고 이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많이 모이는 북콘서트를 못 하니까 새날에서 밤 9시에 북콘서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토요일 날. 근데 책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근데 책을 읽어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PDF 파일로 나한테 보내주셨어. 이만큼 뽑아가지고 틈틈이 읽고 참 어쨌건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이거 꼭 한번 여러분 한 부씩이라도 한번 사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최민희 의원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선거 나가고 이럴 때 출판 기념회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그게 가식적이라고 느끼는 거야 본인은. 근데 책을 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셔야죠. 계속 가겠습니다. PPLJGH22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가진 자들이 독재하는 경제 독재의 시대입니다. 저는 경기도 광역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20년 동안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주어진 환경이 마땅치 않아도 일을 하기 위해, 아니 가정을 돌보기 위해 눈을 감아왔고 그러한 인식들이 습관처럼 몸과 마음으로 익숙해져 갔죠.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편이 아닌 사주의 편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의 불만을 표출하면 본보기로 징계를 주고 협박을 하고 해고를 시키고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자들은 항상 기득권을 가진 저들에게 굴복하며 기계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인의 발전이나 행복은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신 여러 연설 중 가장 감동받은 연설이 국민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꼴 안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제가 제안하는 999 플랜입니다. 기업의 사주가 갑질을 해도 정치권에서 말도 안 되는 행정과 법치를 해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위정자들이 호의호식하며 더 가지려고 국민들의 권익을 빼앗아 왔으니까요. 그래서 힘없고 약한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루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국민들을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너스 포인트 형식의 9 플랜입니다. 5천만 국민 모두 남녀노소 보수 진보를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계획입니다. 9만 원 보너스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저 돈으로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우리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국민과 정부 함께 5대5 출자를 통해 정부 지원 부분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우선 저소득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활자금이 되고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1. 경제를 살리고 내수 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의 혜택이 가장 크고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참담한 사건을 방지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2. 국민들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 국민통합의 기초가 되고 3. 지자체의 인력 증가로 일자리 창출 4. 사업 초기 여건조사로 파생되는 이익 5.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삽니다.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살듯 돈이 돌아야 나라 살림이 핍니다. 6. 초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를 잘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7. 재원 확보는 1년에 50조 원 예상되나 이 돈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100조 원 이상이라고 봅니다. 우물에 물이 고여 있어도 펌프가 없으면 끌어올릴 수 없고 펌프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마중물을 마련해 준다면 수백 수만의 희망의 생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 플랜을 통해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년복지, 군인복지, 복지의 모든 부분을 일부 충당할 것입니다.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권력자나 부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만듭니다.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내수 경제를 살리고 많은 국민들을 살리고 국가를 재건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구 플랜을 검토해 주세요. 위 계획은 소득 주도 성장을 뛰어넘는 국민 성장 플랜입니다. 위 플랜은 기독교의 11조와 우리 조상들의 지혜, 십시일반으로 정부 예산의 10%로 전 국민들에게 혜택이 되면서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욕을 줄 것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기득권층의 핑계라 여겨집니다. 대동법이 그러했듯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책을 이번 총선에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 개헌 가능한 의석을 가지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법과 질서를 만들어 노 대통령님의 유지를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이후에 통일 대한민국이건 연방제 통일이건 남북이 하나 될 때 경제 여건과 자립이 필요한 북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이 정책을 수용 가능한 세계 각국에 전파한다면 인류가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50조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고 힘든 건 알지만 돈이 쓰임새를 잘 맞춰 사용된다면 국민들이 어려움을 줄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9만 원씩 주자는 거죠. 네. 이게 1년으로 따지면 그게 100만 원인 거예요. 그 100만 원 뭐 이번에 일시로 주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결국 예산은 똑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커 지금. 자 넘어가겠습니다. 차아람님입니다. 선관위 판사들 전부 박근혜가 임명한 경상도 출신들이고요. 임기도 6년. 자한당이 정권 탈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 중이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말입니다. 예람 아빠님, 선관위 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도 사법농단 주범 중 하나이다. 꿈꾸는 화가님, 안녕하세요. 새날 매일 듣는 정치를 알아가고 있는 전주시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입니다. 댓글을 잘 남기는 편이 아니지만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서요. 저희 위탁업체가 요즘 감시와 노동 탄압과 인권 탄압이 너무 심해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곳에 댓글로 남겨봅니다. 저는 이곳에서 8년을 일했습니다. 회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러다 자꾸 계약서를 2년마다 또는 1년마다 갱신을 하다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민주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슬슬 조금씩 회사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도 현장에서 8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대표이사의 얼굴도 보고 맞은편 노동자와 근무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셨다는 이유로 주의서를 쓰라고 하고 2차선 도로를 건너가면 근무지 이탈이라고 합니다. 화장실 또한 감시가 심해서 가기가 두려워 50분 일하고 10분씩 쉬는 그 시간만 기다렸다가 가곤 합니다. 비 오는 날도 비를 피하며 잠깐 버스 정류소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주의서를 받으려고 하더군요. 눈 오는 날도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서 있거나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잠깐 통화를 해야 할 경우가 생겨 통화를 하며 서 있었었는데 왜 일 안 하고 서 있냐고 합니다. 앉아 있어도 뭐라 하고 서 있어도 뭐라 하고 화장실도 불안해서 못 가고 평가 점수를 먹여서 평가한다고 그러고 저희는 인권도 뭣도 없는 그런 쓰레기로 보는 게 아닌지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 이곳에 장문의 글을 남겨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최근에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요. 전주시가 50만 원씩 재난 극복 소득을 가장 먼저 지급한 이 도시일 정도로 굉장히 민주적인 뭐 이런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주시가 위탁하는 환경 미화 업체가 이렇게
정말 인권도 없이 이렇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분이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 questionkorea@gmail.com으로 좀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중간에 왜 그 위탁 업체나 보내주는 업체 관리 업체들이 있잖아요. 아마 거기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추정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는요. 네. 회사가 그러니까 전주 씨가 계약을 하지 말거나 아 그렇죠. 상황을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전주 씨에서 위탁하는 그게 전부일 회사 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주 씨의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될 그렇죠. 텐데 네. 앞에서는 뭐 굉장히 뭐 좋아 보여도 뒤 안쪽에 가면 이런 식의 인권 침해가 심하게 있네요. 사람이 일을 시키면서 말이에요. 잠깐 근무지 벗어나 어처구니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한테 메일 한번 보내주세요. 이 자세한 내용을.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화이님 정치하지 말고 의사 해야겠네. 의사 안철수. 삐약삐약님 100만 원을 주면 소비로 가고 누군가의 소득이 되어 또 소비로 가고 또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계속 이게 바로 마중물이다. 서연님 지금 유튜브에 김정민 박사라는 사람이 정부에서 마스크를 1일 이내로 제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이유가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이고 마스크 대란을 초래하는 이유는 공산국가로 가기 위해 중국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개인에게 카톡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루시드 드림님 마스크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합시다요. 승하하우스님 우리 8살 조카가 제가 새날 볼 때마다 이 노래 나오니까 알더라고요. 제가 가짜 뉴스에 지쳐서 습관처럼 새날을 봤더니 아기가 알아요. 고모 이거 촛불 노래지? 그 유튜브에 김땡땡 박사라는 분.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짜 뉴스의 저는 그 뭐랄까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슨 공산주의에 대한 불안감을 막 역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이번에 가짜뉴스에 관련해서 시사방송에서 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1인 2매로 제한하는 게 부정선거를 위해서라고?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같은 깨어있는 시민이 있지만 오죽하면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안 깨어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안 깨어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잘 먹힌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먹히도록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굉장히 그 사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저는 이런 부분에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 악마성. 맞습니다. 인간이 가진 악마성. 우리 정명숙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진짜 엄청 나쁜 거예요.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화가 많이 나요. 저는 어때요?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버튼이 나쁘시대.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고 아기는 3살, 5살 2명입니다. 둘 다 어린이집 가고 있고 하원하고 저 오기 전까지 2시간을 어머님이 봐주세요. 문제는 어머님과 육아 방식이 너무 달라요. 저는 TV를 보면 정해진 시간만큼 보게 하고 어머님은 애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편입니다. 제가 TV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머님은 애가 떼를 쓴다 하셔서 애기한테도 따끔하게 일러주었고 어머님께도 아예 보여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끄는 시간이 되면 정확히 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시계를 볼 줄 모르고 30분만 보자 하며 모르니 숫자가 6에 가면 끄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방법도 제시했으나 안 했는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건지 계속 TV를 보더라고요. 결국엔 계속 TV를 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엄마 올 시간 됐으니까 TV 끄라고 해서 TV 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애가 제가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잘 보다가 엄마 오니 TV 끄는데 누가 좋겠냐고 안 그래도 퇴근하고 와서 밥 먹이고 나면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그러지 말라 말씀드렸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오늘 결국 사단이 났네요. 집에 왔는데 인사는커녕 입이 툭 튀어나와 있네요. 엄마 왔는데 인사 안 해? 했더니 잠 온다며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밥 먹자 해도 좋아하는 딸기 먹자 해도 꿈쩍 안 하길래 진짜 피곤해서 자는 줄 알았더니 자는 척이었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이야기하니 결론은 TV 보고 있는데 엄마 와서 TV가 꺼서 그렇다고 합니다. 순간 속상해서 눈물이 왈칵 났어요. 내일부터 안 들어올 테니 실컷 보라 했습니다. 애는 울고불고 저는 서운한 마음에 달래주기도 싫더라고요. 제가 맡기면서 너무 욕심을 내는 걸까요? 입대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정말 이 정도도 입대면 안 되나요? 아 안타깝네요. 근데 이건 제가 고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황. 예, TV를 바보 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일단 시엄마를 일단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그런 경우 많잖아. 우리 엄마 아빠들도 아이 키울 때 스마트폰 지어주고 딴 일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그 시어머니는 그게 악의성이 있다기보다는 그 시간을 때울 만한 본인의 프로그램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제일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 바보 상자를 계속 켜놓으면 이제 제 주장은 그런 거거든요. 뭐 제 주장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울 때 있어서 그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동화 읽어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동화 엄마가 읽어주는 소리를 통해 가지고 머릿속에 그림을 만들어내요. 동화 엄마가 남자 목소리 냈다가 막 늑대 목소리 냈다가 막 하잖아요. 한번 해봐요. 여기 있잖아요. 목소리 바꾸는 거 있잖아요. 잘 못하는데요. 그 운동 할 줄 알잖아. 대충 한번 흉내 한번 내봐봐요. 서영이가 앞에 있다. 뭘 너무 갑자기 어려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막 그 톤으로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상상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효과거든요. 그러다가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하게 되면 책을 읽게 해주죠. 글자를 통해서 머리에 상상력을 키우는 건데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릿속을 보여주는 것만큼 그냥 입력시키는 거예요. 내 자의적으로 내 뇌를 굴려서 뭔가 생각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 영상이 가장 게으른 방식의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너무 많은 영상물에 노출시키는 걸 싫어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어머니 같은 분들은 이해가 떨어지는 데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나머지 시간을 케어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시어머니를 납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시니까 아기가 있어서 그러겠어요. 자기 손자를 나쁘게 하려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그 어머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 할머님한테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 상황 자체는 맞벌이 부부라고 하는 상황 자체는 저도 안타깝지만 지금 잘 말씀하셨듯이 이 애를 본다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분도 아마 뭐 주말에 애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아이를 24시간 케어한다고 하면 어떤 진짜 이런 테레비라든지 스마트폰 쥐어주고서 아이를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가장 힘든 일이 육아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할머님이 뭐 요즘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뭐 애기들 안아주다가 이 손목 나가고 허리 나가고 다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그 할머님의 힘듦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는 차원에서 지금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님 아이가 잘 말을 안 들면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준다거나 이런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유도를 하시면서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어야지 아무 프로그램도 없는데 아이를 보는 방법이 또 아이가 때를 쓰는데 우리 아시잖아요. 뭐 나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닌 다음에 아이가 원하는 걸 일단 들어주게 되고 조금씩 질 수밖에 없고 근데도 저는 조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할머님이 내가 이 집의 어른이야 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시켰으니까 그걸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한테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시켰으니까 엄마는 이러이러한 걸 원해라고 하는 거를 두 분이 잘 조합만 하시면 왜냐하면 결국은 최종적인 육아의 책임은 결국 어머님이 지셔야 되니까 좋은 의미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할머님이가 고집을 부리시고 야 뭐 애를 이렇게 키워도 되지 뭐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좋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저도 아빠인 나도 네. 엄마 없을 때 네. 텔레비 켜주고 그러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네. 말씀드려서 맞아요. 본인도 아마 이 엄마 본인도 특정 상황에 내가 바쁘거나 하면 텔레비 그럼요. 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을 좀 맞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조카들 어렸을 때 놀러 오면 굉장히 좋은데 어느 순간 되면 언제 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조카는 어렸을 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때까지 물어요. 그거 굉장히 고역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너무 이 상황이 심각해진다 싶으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보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다니고 있는데 끝나고. 하원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였군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명수님 네. 싱글이세요. 네네. 그래서 근데 어려워요. 굉장히 그 어른들은 건강하시다가도 아이들을 보고 나서부터 몸이 아프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다 맞아요. 감안을 하시면 남편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아이들을 맡으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이 안 될 거예요. 네, 모든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어른이 네. 또 봐주시는 거겠지만 어른에게 아이들에게 뭐 그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엄마 입장에서 얼른 해결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시는 걸 저는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네. 네, 사연자분이 너무 마음이 여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 와서 TV를 껐잖아 이 말에 속상해서 눈물이 났다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좀 마음이 여리신 것 같고. 이게 긍정과 부정적인 것의 차이 양면 같아요. 씩 웃고 말아야 되는데 네. 네네. 이게 서운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감정이 섞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모든 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시간 동안 애를 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시간에 TV 보는 시간으로 정하고 차라리 좋은 컨텐츠를 어머니한테 알려드리는 게 요즘 TV에도 막 그냥 그 애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동화도 있고 뭐 내가 동화에 나오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걸 좀 선별해서 예, 맞아요. 그 맞아요. 시어머니에게 좀 알려주시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조금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발상의 전환이 너무 좋네요. 그렇게 진짜. 말해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시골에서 아이를 보느니 밭을 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요. 네. 서로 대화를 해야지. 시엄마가 보기 싫으니까 애들 텔레비만 보여준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 어머님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착하신 분이고 하니까 미안해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와 같이 시간을 못 보낸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신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스마트폰 같은 것도 어머님이 활용하실 수 있다 그러면 뭐 유튜브라든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직 공감편 시간.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대부분 다 공감하셨을 거예요. 네. 아이 키우는데 그런 식의 고민은 누구나 하시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새날 한나인 93회 방송 이 세 분과 함께 멋지게 진행했고요.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